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소년농부 한태웅 군이 이 땅에서 청년 농민으로 그리고 고령 농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청와대에 불러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태웅 군이 살아가는 현장의 고령 농민들을 예우하는 일이다. 존엄한 소멸의 현장을 태웅 군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영농 교육은 없다. 예. 농촌사회학자 정은지 선생님과 우리 이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네, 안녕하세요. 우리를 진행한 하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조 진행자 김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예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다시 저희 또 한 네. 번만 하고 너무 아쉬워서 정원지 쌤을 다시 모셨습니다. 와,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멀리 갔다 다시 왔어요. 네. 그렇죠. 아, 이거 먼 곳으로 두 번이나 모셔가지고 그렇죠. 옥전에 두 번이나 와주신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거짓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 아닙니다. 예, 예. 아, 네, 사실 저희 인트로 때 이제 요 그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이란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항상 매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맨날 이렇게 행사가 아니라 이게 맨날 뭐 지방 소멸이다, 농촌이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항상 무슨 청년 농부 누가 뭐 매출을 얼마 올렸네, 뭐 누가 또 뭐 어쨌네, 되게 대단하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사실은 정작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대상화시켜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그 대목을 또 딱 지적해주는 대목을 제가 또 눈에 들어와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치킨전이라고 하는 대작을 놓고 이런 일학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이라는 책에 조금 더 깊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지금 책 총 얼마 몇 권 내신 거죠? 단독 저서로는 요 사이에 그 백남기 농민 투쟁기로 맞아요. 아스팔트 네, 네. 위에 씨앗을 뿌리다까지 해서 단독 저서는 3권이고 뭐 공저 그다음에 어린이 책 한 권 낸 거 어린이 그래서 치킨 한 그거 하는 6권 7권쯤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좀 잘 안 나네요. 이게 왜 기억을 못하냐면 책으로 밥 벌어먹고 되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그래서 딱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네. 한성우 네. 선생님은 혹시 몇 건 내셨는지 엄청 많이 기억하십니까? 냈잖아요. 저요? 네, 개수 혹시? 개수요? 네. 요즘 전에 한번 세어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단독 저서가 20권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와. 번역도 많이 하시고 수십 건이네요, 어쨌든. 제가 산 증인이죠. 글 써서는 못 먹고 산다. 예. 이런. 제가 글 써서 먹고 살았으면 전 되게 잘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부자여야 돼요. 우리가 김훈 작가나 조정래 작가가 아닌 이상 그럼요. 그래서 아유. 말로 벌충을 해야 된다. 아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분들이랑 마이크 앞에 이거 어떻게 있겠죠. 비교가 네.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요 책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사실 이거 약간 이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영화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가 했던 대사, 네. 이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 책 제목 정해지는데 비사가 있어요. 어. 옥천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옥천의 힘이요? 제가 옥천 둔벙에 와서 네. 강의를 하는데 이제 이 책을 내기로 뭐 일단 출판사 한티제 출판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판사거든요. 옥천에는 포도밭 그럼요. 출판사가 있듯이 대구에는 한티제 출판사가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기로 하고 이 한티제 출판사 대표님 부부가 옥천에 그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맞아요. 제가 맨 마지막에 어떤 살인의 추억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제목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편집자 부부께서 정해주신. 우와.
그 비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저희 집이었답니다. 네. 아하. 이렇게 또 막걸리를 마시면서 나왔답니다. 막걸리가 되게 중요한 거군요. 아, 그렇죠. 우리 아이디어 회의를 아이디어 하는데 회의, 네. 맨정신으로 하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군요. 아닌가 봅니다. 네. 아닌가 보군요. 그리고 어쨌든 이 책에 딱 들어가는 말에 보시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밥은 먹었냐는 말과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그 사이 어디쯤에서 헤매는 이들과 함께 이 글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말을 딱 다시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목과도 되게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좀 있어 보이게 쓰려고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뉘앙스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하고 밥은 먹었어? 이 말하고 되게 그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도 있고 이 밥을 통해서 사람의 안부와 그리고 생존을 묻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걸 묻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아까 한태웅 군 얘기 나온 것처럼 제가 이제 아이가 아니라 청년을 왜 청년의 양육이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청년이 있잖아요. 네. 22살짜리 딸도 있고 청소년도 있는데 그 세대의 말도 걸어보고 싶었고 어르신들께는 식사 잘 챙기고 드시고 있는지 그런 안부를 묻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저도 어쨌든 정은정 선생님이 글을 되게 좋아하는 독자 중에 한 명이고 사실 약간 제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능력인가요? 정은정 선생님 글은 날카로운데 따뜻해요. 날카로운데 따뜻하다고요? 너무 어려울 것 그쵸. 같은데. 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걸 해내시는 분이 우리 또 정은정 스님이세요. 그럼 하승우 선생님 글은 날카롭고 차가운가요? 저는 까칠하게 보는 사람 되게 불편하게 말하는데 이 새끼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글 그럼요.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 보면 약간 정은지 쌤이 놀라운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요즘 사람들 보면 가족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은정쌤 글에는 가족 얘기 되게 많이 기본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별로 거부감이 안 생기고 오히려 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뜻함을 느껴지게 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좀 약간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항상 보면 자기 삶의 경험과 이렇게 묶어서 엮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실 이 책도 제가 알기로는 칼럼을 신문에 쓰셨던 짧은 칼럼을 그동안 뭐 작은 단체에 썼던 소식지에 그쵸. 흩어진 글들 그걸 그쵸. 이제 핫티즈도 묶어 주신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그때 보통 칼럼이라고 하면 되게 별로 안 따뜻하거든요. 그죠. 제가 대표적이지만 정말 안 따뜻한 글들인데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묘한 몽글몽글하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책에도 보면 되게 가족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맨 첫 번째 시작하는 글도 보면 이제 포도의 계절의 부처라고 하는 되게 이제 되게 어쨌든 가족 이야기기도 하면서 음식 이야기기도 하면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인데 뭐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애초에 좀 글을 쓰실 때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제 서사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 그 밥 먹고 다니는 말에 그 포도의 계절이 되게 하승우 쌤이 차마 말씀 못 하셨는데 저희 언니 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언니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이 말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임종을 했다고 해야 되나 상을 치렀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혼란 속에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글인데 저는 누구나 다 겪잖아요. 태어나고 가족들과 갈등도 하고 화해도 하고 또 누군가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보편서사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좀 또 일찍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으셨던 여성 농민, 그러니까 정은정 엄마의 죽음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한 여성 농민이 토마토를 따다가 이렇게 덜컥 돌아가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건 연구자로서 그런 사회, 그러니까 분석은 해야 되는 게 연구자의 몫이지만 그 이야기를 또 전달하는 거는
작가로서 이야기꾼으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밥은 먹고 다니는 말을 차마 아버지한테 못 드린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 책이 나왔는지 모르세요. 아 진짜. 왜냐하면 중간에 아버지의 그 실패기를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모르시는군요. 예, 뭐 아빠가 뭐 부동산 날려먹은 얘기 막 근데 누구나 그런 일 있지 않나요? IMF 전후로 뭐 잘 안 풀리고 막 이래서 저희 앞에도 다 날려 네,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문자로 남겼다는 게 아버지한테 좀 예. 아버지들은 다 왜 그러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빠가 이거 읽으시면 너무 창피하실 것 같아서 네, 그냥 내비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어쨌든 이게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종의 뭐 가정들은 되게 보편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되게 또 자기 내밀한 자기 삶의 한 자락을 꺼내서 네. 보여주시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은재 쌤 그 묘한 경계선을 되게 잘 넘나드시는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부끄러운 삶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모든 이의 스토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서글픈 건 있어요. 제가 늘 고민하는 거는 가족들, 농사짓는 친인척들, 살기 어려운 사촌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담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들은 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 치킨전 쓰고 나서 되게 놀랬던 게 전 이거를 치킨전 점주들이 읽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책 한 줄 읽을 시간 없다. 신문 한 줄 볼 시간 없고 난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관공서 일을 보러 갈 뿐이다라고 해서 연구란 뭐지? 글이란 무엇이지? 거기서 되게 깊은 회의를 느꼈는데 마찬가지죠. 한국의 어떤 농업, 농촌, 농민의 이야기를 친척들의 삶에 빗대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저의 친척들은 그걸 읽을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도 라디오 나가니까 야, 니 나왔더라 이러면서 올라가서 저는 이 미디어의 힘을 믿어요. 네. 네. 방금 네 나왔더라는 어느 지역 방언인가요? 제가 경상도에서 활동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안동 지역이나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내 앞에서 막 막걸리 먹고 까불까불하던 사람이 나왔다라는 게 반갑고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내용은 상관없고 그렇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 맞다 이런 느낌들이겠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매체에서도 말 보태고 그럴 필요 있겠다. 그 생각도 많이 했었죠. 하죠. 네. 네, 저희 옥천 공동체 라디오도 네, 그 앱을 까시면 전국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 책을 읽다 보면 어쨌든 책의 앞부분도 그렇고 사실 곳곳에 약간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이제 아이를 키웠던 뭐 키우고 있는 여전히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들과의 주된 대화 학교에서 어땠니의 대화의 한 절반 정도는 학교 급식에 관한 얘기 네. 같아요. 예, 뭐 먹었냐, 그래서 어땠냐, 뭐 먹을만 했냐, 아니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나왔냐 하다 보면 어쨌든 대화가 쑥 흘러가는데 어쨌든 이 책도 보시면 이제 어쨌든 급식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소비자로서의 급식보다는 정은지 쌤 어쨌든 이게 어쨌든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돌아가는 이야기. 생산과 소비에 그러니까 연결돼 있던 얘기기도 하고 어쨌든 또 농촌마을 공동급식처럼 어쨌든 요즘 또 이제 새로 시작된 그런 체계 같은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런 먹거리 체계, 그러니까 좀 어쨌든 국가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로컬 푸드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은정 쌤이 생각하시는 먹거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한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약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듣기 지긋지긋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농업의 위기가 더 면밀하게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시간이 전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누구나 살면 다 시한폭이긴 하지만 한국의 농업의 시간을 보면 10년? 지금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70세를 찍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10년 뒤에는 80이 되셨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국가는 얘기 안 하죠. 마치 기술이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기를 먼저 공유하고 그럼 저는 목표는 분명해요. 일단 조금 입 다물고 조용히 먹는 사회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도 솔직히 하거든요.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다 학교 가서 먹는 거 보면 내가 차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주는데 거기에 뭐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제는 저는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따지고 싶지는 않고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이것을 좀 음식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농민들 그리고 실제로 급식을
수행하는 급식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학부모지만 학부모나 소비자들은 결국 최종 산물로서의 급식만 보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 인터뷰하다 너무 재밌어요. 같은 고기 반찬이 나와도 어떤 엄마는 이것도 엄마라는 것도 사실 문제인 거죠. 여전히 돌봄이라는 건 엄마 네, 영역이니까 네.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느냐 그러고 어떤 엄마는 왜 이렇게 고기를 안 주느냐 그러고 그 규준을 딱 정해서 하는 식사인데도 그렇게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별로 물론 이게 자치의 관점에서 하는 거라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서울과 충북의 급식의 그런 질적 차이가 되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유는 하나잖아요. 예산의 그쵸. 문제, 단가죠. 네, 그리고 지역의 문제. 제가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생산지에서는 오히려 친환경 급식의 접근권이 되게 떨어진다라는 거. 오히려 생산지가 하나도 없는 수도권에서는 웬만하면 다 친환경으로 먹을 수 있는데 좋은 거는 그야말로 서울 올려보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조금 골고루 먹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늘 고민해요. 근데 그게 꼭 국가 주도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던지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각 지자체장들의 기분 따라서 지금 기분 너무 안 좋으신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급식 건드리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급식 매우 기분 나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한 끼? 내 새끼든 남의 새끼든 좀 먹이자 이런 것만큼은 좀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적 합의. 그 책에도 보면 이제 오늘도 사골곰탕입니다만이라고 하는 이제 글 제목으로 그런 얘기를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목이 있는데요. 학교 급식은 영양 균형과 위생, 저염 저장의 조리법 등 여러 원칙을 적용하는 까다로운 식사이다. 채식 메뉴를 구성하되 맛있게 만들려면 다양한 채식 메뉴가 개별되어야 하고 현장을 훈련시키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매번 두부만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공품인 콩고기로 모두 대체할 수도 없다. 어쩌면 오늘도 학교 급식 메뉴는 사골곰탕이다. 누군가의 고기와 뼈를 우려내는 사골곰탕만이다. 채식 급식 선택제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옳더라도 고기 대신 사람을 갈아 넣는 일이어서야 되겠는가. 이것도 아마 이제 그런 취지로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요구만 수요자 측면에서 요구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놓친 맥락이 있더라고요.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저는 더욱더 음식을 정성스럽게 하는 게 맞잖아요. 사람이 줄어들면 조금 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줄어든 만큼 단가가 줄기 때문에 급식의 질도 떨어지죠. 같이 떨어지는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 나라예요.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예산 핑계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채식을 선택하거나 혹은 이제 그렇게 먹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람과 이런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각 교육청별로 채식이 대세니까 떠넘겨져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채식을 지향하는 수많은 이 동료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급식을 만드는 사람의 그렇죠. 삶이 정말 채식 정신에 맞게 개선되는 방향에 더 많은 목소리를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사실 급식 조리실도 상황 되게 안 좋잖아요. 어쨌든 네. 그 어쨌든 간에 그 음식하는 것 때문에 폐암 실제로 문제, 폐암 걸리신 호흡기 분도 질환 많고. 문제, 근골격계 질환 문제. 그렇죠. 네. 무거운 거 식재료 나르다가 네.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되게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하도록 만드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또 급식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만큼 급식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이 개선되길 또 바라는 목소리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보면 이제 보이는 딱 그냥 딱 자기 현재 소비자의 관점에서 좀 되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뭐 그런 문제점들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학령 인구는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고 그 투자를 멈춰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최소 유지는 해야 되는데 자꾸 줄여들고 심지어 전 그 얘기도 들었어요. 농촌학교의 급식실 개선 사업인데 어차피 몇 년 뒤에 폐교될 것 같은데 저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먹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주방 시설을 왜 포기해요? 그러니까 국가 먹거리 전략 체계라는 거는 결국에 그 거점 시설을 잘 활용. 저는 학령 인구를 줄지만
급식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네. 저도 제발 급식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0대 가지고 제 밥을 차려 먹기 너무 싫거든요. 그럼 그 가장 위생적이고 잘 조성해 놓은 급식 시설이 주민에게로 어차피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공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 지금부터라도 빨리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농촌은 그 공동 그냥 급식소 이렇게 하지만 그냥 식당 공동 네. 식당 언제나 공공 식당이 있어서 어디 가든 이렇게 가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말씀하신 어르신들도 어쨌든 밥 그냥 그쪽에 가서 먹으면 되고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나요? 그거는 복지부 소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또 우리는 그래, 교육부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아니 교육도 복지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언젠가는 답답합니다. 네. 네. 아 저희가 맨날 이제 그 방송하면 맨날 저희가 주로 답답합니다로 이야기를 끄면 맨날 네. 아, 방금 얘기하신 내용들 어쨌든 옥천에도 계속 발생한 그쵸. 일이잖아요. 네. 옥천에도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학부모들 중에서 일부가 반대 네. 플래카드를 걸고 네. 그래서 또 어떤 것이 진짜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지 논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고요. 또 공공급식에 대한 공동으로 또 마을에서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지역의 사례랑도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들으면서 흥미로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 동네 이 지역 가령 옥천구는 이쪽에 살면 누구도 하루 한 끼 이상은 굶지 않고 누구도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뭔가 지역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꼭 그거 알리고 싶었어요. 학교 급식이 이렇게 뭐 K 급식이란 얘기까지도 나오니까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여성 농민들의 힘이 컸거든요. 80년대 초반부터 가서 막 계속 들이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농사 지어서 막 다 수익 개방돼 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아이들은 의무 교육이라는데 밥도 안 주고 우리는 슈퍼마켓도 멀고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여성 농민들이 먼저 학교에 급식을 실시하라라고 외쳤고 그거에 이제 시민사회가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손잡아서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도시에 지금 학부모님들 소비자들 이거 여성 농민들한테 빚진 게 있어요. 그건 빚 갚으셔야죠. 네. 그렇죠. 또 저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럼요. 민족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도 보면서 의아한 게 한국이 좀 약간 이 뭐라고 해요? 사회가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한편에서 급식도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온 방송이 다 먹방 아닙니까? 네. 먹는 거 컨텐츠 심지어 과하게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생기는 거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작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전혀 농축 수산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뭐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이제 방출되는 문제로 있지만 정작 또 어민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개인적으로 뭐 소금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수산물 안 먹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럼 그걸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야 되는데 한국 이상하게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농민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시각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그건 제가 오히려 이제 하수구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게끔 우리가 배워왔던 것 같아요. 되게 문제 많은 드라마였던 거 알고 있습니다. 전원일기. 전 전원일기가 언제 접었냐면 1981년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에 그러니까 거의 20년간을 진짜 오래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요. 이제 전원일기 더 이상 방송 안 한다고 보는 사람도 없고 농업 농촌 관심도 없는데 이제 닫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막 와서 데모하고 그거 전원일기 종방 못하게 하는 그런 1인 시위도 벌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전원일기가 문 닫은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저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런 옥천 라디오 같은 데가 되게 귀한 매체인 거죠.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전히 농업이라는 어떤 그 중요한 생계를 업을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언제까지 MBC, KBS한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자꾸 알려내고 저도 거기에 이제 한몫하고 싶은 거고요.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내 먹는 거에 노동자도 지우고 농민도 지우는 그런 전략, 최종 상품으로서의 이 이쁘장한 그런 요새 뭐가 되게 무슨 택강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막 구하느냐고 난리들인데 예. 얼마 전에 힘겹게 무슨 구하셨다는 깡에. 그 거기 뒤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삶이 있는 거고 자연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연습들을 계속 시켜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했으면 좋겠고. 예. 그러게 어쨌든 우리는 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존재를 자꾸 지워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고 뭐 이거는 뭐 한테 보면 뭐 목걸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 네. 필수 노동인데 그걸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존재는 사실은 사회적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놀랐어요. 이렇게 새벽 2시에서 새벽에 청소 노동을 하는 나라가 드물대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그냥 나도 아침에 출근해서 같이 맞아요. 청소한다. 근데 이거 우리는 왜 기분 나쁘다고 아침에 이렇게 쓰레기와 함께하는 맞아요. 삶이 싫다고. 근데 먹고 버린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제 저랑 또 이 방송에 술 마시는 얘기인데 어제 저랑 한 잔 하신 분도 사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네. 노동을 하시는데 한국만 밤에 한대요. 네,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눈에 거슬린다고. 그게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 보는 시간에 치우라 이거죠. 하여튼 뭐 어제도 하여튼 그 이번에 청주 수해나고 한 얘기 들으면 또 완전 황당한 이야기들을 그냥 줄줄줄 듣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그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불편하니까 내 눈앞에서 치워라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삶을 지우고 삶을 치우는 일에 익숙한 것 같아요. 누구나 저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니까. 그러니까요. 단 한 번도 내 아이가 커서 청소 노동자가 될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 삶의 세계에 대해서 오히려 알려주지를 않는 것. 네. 좀 그게 그게 뭐 너무 우리는 위계화돼서 일도 다 위계화돼서 네. 이렇게 존중받는 이유가 전한 일 이렇게 항상 일을 접근하는 심지어 그게 그렇게 너무 이야기하는 거에 부끄러움도 하나도 갖지 않는. 익숙한. 그래서 아까 저는 어쨌든 우리 정은정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농촌 사회학자. 사실 이런 타이틀 쓰는 사람 요즘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한국에서 이제 사회학자들도 다 멋있는 사회, 뭐 AI, 챗GPT 이런 거 하고 싶어하지. 이런 거 전공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농촌이 저희 전공 이거 다 안 하고 싶어하는.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정원재 선생님 항상 떳떳하게 이제 농촌 사회학자 딱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아까 그 알실에서는 농축산인. 네, 농축산입니다. 네. 어쨌든 농촌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정과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항상 그 안에 있는 속내를 되게 이제 잘 보여주시는 분인데 아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10년 저는 약간 10년 얘기 들으면서 야 진짜 한국 사회는 이게 농업의 위기와 기후 위기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시간을 정말 힘겹게 거쳐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한편에 네.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또 지방 입장에서도 뭐냐면 이제 지방에서 왜 이렇게 기후위기 무거운 심하냐면 여기는 다른 거 지금 뭐 지방 소멸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저희도 30몇이거든요. 네. 80 전국권 중에. 아니 이게 옥천에 아까 차 대기가 이렇게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없네. 예. 지역 소멸 위기 지역.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계속 농촌 소멸, 지역 소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또 사람들은 되게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은정생 글을 읽다 보면 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러니까 이 농촌 농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존엄한 삶인가 이런 얘기들 약간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풍경들을 항상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어떠세요, 쌤은 좀 이 아까 이미 약간 10년 뒤를 알 수 없다 했는데 농촌의 미래 좀 어떻게 짐작을 하시나요? 근래 인구학이 다시 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좀 가난했을 때 그래도 공부 잘해서 뭐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거 이렇게 받아서 사회학으로 유학을 가면 무조건 인구학을 했었대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후 세대 막 베이비 붐이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한동안 그게 되게 인기 없다가 다시 뜨더라고요. 근데 그 결론은 사실 사람이 사는데 소멸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이거는 오히려 지자체에서 뭔가 예산을 끌어오기가 너무 좋은 워딩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솔직히 믿지는 않고 다만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어울렁더울렁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촌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호적이 없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옥천에 이제 이주여성 투쟁하는 그런 제가 책도 이제 한 거 사서 봤습니다만, 그 당대의 가장 젊은 청년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만 낯빛이 우리보다
우리랑 조금 다르다라는 것. 뭐 근데 하승우 쌤은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제가 좀 많이 타셨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이주민 문제들이나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지낼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 싫은 거죠. 어려운 얘기니까. 일례로 지난주에 제가 농촌, 농업, 농민 사랑하긴 하지만 옹호하고 싶지 않을 때가 이럴 때예요. 숙소 문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지금 뭐 그래서 탄압, 인권 탄압에 마치 그냥 온상이 농촌이 됐는데 실제로 그냥 괜찮은 수준의 외국인 농업 노동자 집단 숙소를 마련하려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야말로 떼거지로 나와서 반대했거든요. 혐오 시설이라고. 뭐 어쩌라는 거죠. 일손 없어가지고 외국인은 더 배정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존재 없이 잠깐 포도만 따주고 사라져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사는 걸 그러니까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는 안 봐. 저는 이 모순이 극복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과연 청년 농업이니 귀농 귀촌이니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요새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문제. 예, 먹고 살자면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생계를 구성해야 된다. 이게 요새 저의 고민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도 보면 이렇게 주말 되면 굉장히 이주민들이 많이 보이고 사실 또 평상시에도 말씀하신 이주 여성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이주 또 어쨌든 이 과일 처리나 뭔가 수확 처리 때문에 사실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같이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도 보면 고민이 조금 부족한. 네, 많이 못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배워본 적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지역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오히려 그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인구학에서 농촌은 우리의 미래라고 먼저 고령화됐고 그렇죠. 먼저 여러 가지로 구조가 변하고 그렇으니 생활 세계가 변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잘 해내면 그건 이후에 수도권도 이렇게 배워서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옥천이 잘해 주신다라면 기꺼이 네. 경기도민을 옥천에, 따라가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잘하시지 않을까.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네 가볼까요? 저희 어떤 노래를 듣나요? 신청곡 네. 아 제가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이라는 노래를 신청했는데 우리 범일쌤 아세요? 이 노래? 모르시죠? 박학기라는 분은 네. 그 불후의 명곡에서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제 그런 시절이군요. 불후의 명곡의 그 그럼 이 노래도 사람 들었겠다. 뭐 대표곡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설이라고 네, 하는 우리나라 레전드로 포크송에. 미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저 사연이 있어요. 이 밥은 먹고 다니란 말에서 그 포도의 계절에 부처에서 등장하는 우리 작은 언니와 딱 8월 27일이네요. 오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때 함께 들었던 지상의 마지막 노래.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노래 뭐지 그래서 내가 그거 향기로운 추억.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듣게 돼가지고 평소에 때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냥 꺼요.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1년에 한 번 요맘때쯤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 네. 노래도 되게 좋아요. 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 젖은 바람은 이젠 희미해지 옛 추억 어느 거리로 날 데리고 가네 향기로운 우리의 얘기로
옥상이다 생각해봐요 눈이 많던 어느 겨울 그대 웃음처럼 온 세상 하얗던 귀 기울여봐요 지난 여름 파도 소리 네,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좋은 노래. 처음 들어보신 저희 ESPD님은 처음 들어본 노래를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처음 들었는데 앞에 전주부터 해서 목소리 톤까지 굉장히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에게는 또 추억에 네. 하나 더 보태진 그런 노래여서 한번 같이 듣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아까 뭐 사실 이준호동 작가 얘기해 주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저도 어쨌든 뭐 이제 10년 차 이주한 지 10년 차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좀 되게 풍경이 묘해진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제 이사 왔을 때 그때 한 옥천군에서 이제 골프장 반대 투쟁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다시 또 골프장이 또 들어온다 그래서 예. 근데 그때는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이 아까 똑같은 얘기죠. 이제 연로하셔서 그래서 반대 조직이 아직 제대로 안 꾸려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얼핏 전해 듣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되게 마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이렇게 먹거리를 생산하는 약간 생산 기지 같은 느낌도 있고, 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막 많이 생산하면 되지. 뭐 일손이 없어? 그럼 스마트팜에 뭐 이런 거와 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되게 이 약간 열악한 노동 조건과 뭐 한편 되게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또 막 요즘 무슨 뭐 드론으로 수분을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막 들리는 근데 그런 것과 또 어떤 면에서 또 저희 이제 한번 가축병이 되면 또 엄청난 동물들이 한꺼번에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살처분이라는 명분으로 또 막 파묻히는 생매장 당하는 하여튼 뭐 이런 게 막 뒤죽박죽 된 그런 공간으로 이제 농촌이라고 하는 곳들이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한번 뭐 그 예전에 이 책에서도 이제 은정 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렇게 약간 죽여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우리는 죽여보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 아까도 사실 약간 은수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뭔가 기르고 어쨌든 먹고 하는 것들이 계속 관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먹거리라고 하는 것들로 가게 되는데 계속 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고기를 받잖아요. 패킹돼서. 그래서 그렇죠. 모든 이 일이 진공 상황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누구나 보기 싫죠. 아니할 말로 피와 똥이 난무하는 게 축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기를 만드는 사람 관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기를 우리는 먹는 사람이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농장주 말고 가축을 직접 다루는 사람은 이제 대부분 다 이주 노동자로 이제 대체가 됐고, 그리고 이걸 가져가서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축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많은 과정들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축 위생 방역지원본부라고 해서 구제역이 걸렸는지 뭐 결핵이 걸렸는지 이거 검사하고 소 뒷발에 채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상품으로 고기 한 덩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채식이나 비건의 굉장히 그런 지향에는 100번 공감을 하면서도 사람의 문제가 지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닐까? 기르는 사람과 그러면 잡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여보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저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너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거, 특히 이제 구제역이나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살풍경이 벌어질 때 막 그 죽어가는 가축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포커싱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다 보태는데 누가 가장 힘들고 슬프겠어요. 기르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좀 보는 사람들은 한 템포 좀 느리게 혹은 두 발자국 떼서 침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 장례식장 갔을 때 상주들,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형제를 잃은 사람들보다 곡소리가
높은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음.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예의를 지키는 채식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논란을 던지는 거예요. 네. 우리 부소장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깨달음이 오신 건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장례식에 비유하시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비건은 아니지만 이제 비건 지향하시는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또 그분들도 맞는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존경합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저도 이제 어깨너머에 주워 들은 얘기를 이제 주변에 얘기할 때 사실 저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말씀하셨던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도축하시는 분들 또 살처분 하시는 또 살처분 얘기도 사실 그때 이제 정우정 선생님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의 그 어떤 고충 네. 거기도 또 이주 노동자분들이 또 많이 네, 그럼요.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2025년부터 그 동물복지와 관련한 그 법령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닭들이 왜 빡빡하게 길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많이 넓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좀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럼 생산자들이 10마리를 키우던 거를 5마리로 줄였다면 그 5마리의 분 누가 보상하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은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가잖아요. 생산자는 가장 약하잖아요. 그리고 평생 해오던 게 양계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다 살펴가는 그런 두루두루 살펴가는 좀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약간 취지로 시작했던 것들 어쨌든 80년대에 시작했던 생활협동조합, 네. 소비자 생협 운동이 약간 그런 뭐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어쨌든 뭐 농민과 도시 소비자를 잇는 뭐 이런 운동을 지향했던 게 생활협동조합 운동인데 뭐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은 되지만 네. 잠깐 언급된 대형으로 저는 맞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던 협동가 생활협동조합 저도 대안으로 많이 여겼죠. 심지어 제가 그 에피소드 썼는데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원했던 거 이 옥수수가 어디서 왔지? 그럼 그거 뭐 농부가 씨를 뿌려서 잘 길렀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잊혀지지가 생협에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나 봐요. 뭐 애가 뭐 집어먹으려고 이거 생협 거 아니까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던 20대의 어린 엄마였는데 그렇게 믿었던 생협이 결국에는 생산자들의 복지에도 그렇게 크게 복무한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만 기꺼이 내 가족, 내 새끼한테 먹이는 것만 이렇게 친환경 식품을 먹는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던 거 아닐까라는 자기 반성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협에서 오는 그런 수많은 가공식품 생산품들을 만들고 배송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라고 조합원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구례 자연드림 파크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지지하는 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너무너무 극소수였다는 거에도 좀 충격받았고요. 왜 나는 조합원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가운가? 저는 이 모순을 우리가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생협은 노조를 싫어하는가? 이 질문도 남기고 싶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협동조합 운동에서 어쨌든 가장 예전에 서구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의 형식들. 왜냐하면 협동조합 서구에도 만든 게 다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가계 폭리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이쪽에 뭐 상점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상점에 들어갈 물품 하다 보니까 좀 규모 커지니까 이제 그 상점에 들어갈 뭐 밀가루 공장, 제분 공장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협동조합이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노동자적 관점이 사실은 협동조합 운동이 가장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건데 한국은 이상하게 좀 여기서도 계속 지우는 존재들이 발생하는. 이후에 어찌됐든 유기농이기만 하면 되고 네. 또 유기농 농업이 힘들기만 하면 국내산이기만 하면 되는 자기 모순의 분열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랫동안 각을 세워왔고 그런 거 되게 쌈딱 같네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쌈박질 많은 것 같아서 뭐 많이 좋아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조금 계속 그런 문제를 불편하지만 좀 그렇게 자꾸 존재를 드러내줘야지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안 보고 있었구나라고 한 자각이 드는 거라서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농민들이 그래도 좀 믿겠거니 하는 연구자, 논문은 비록 못 쓰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먹거리와 관련한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는 게 저의 꿈이기도 했었죠. 근데 술만 먹고 만나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서 사실 늘 반성합니다. 아니 원래 뭐 만나면 어쨌든 술을 먹어야지 얘기를 예. 하시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네. 약간 이게 또 갑자기 뜬금없지만 약간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자꾸 농촌 뭐 지방소멸 대응 기금 이런 거 만들어서 돈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농산물에 대한 제값을 치러라. 뭐 쌀값 사실은 뭐 다른 물가 상승에 비교해 보면 사실 쌀값은 거의 상승 안 한 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농민에서 그 공깃밥 한 그릇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 건 왜 공깃밥은 계속 똑같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뭐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이런 거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뭐 굉장히 작물 제한돼 뭐 5개 작물 뭐 이렇게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해당 사항 아닌 농민들은 또 이제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만 해도 물론 이 제값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것도 고민되긴 하지만 제값만 받아도 사실 농촌이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또 이게 어쨌든 간에 계속 농사일이 계속 안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인식되는 거는 결국은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뜬금없지만 뭐 국가 책임 농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농민들 늘 그 얘기하죠. 내가 생산했는데 팔리든 안 팔리든 나도 좀 가격 좀 정해보자. 근데 그게 뭐 항상 경매시장의 뭐 한계라고도 지적이 됩니다만, 근데 경매시장에 물론 매력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대량의 물량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 예, 공산품하고 좀 다른 신선식품들이니까 그런 매력은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그걸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필수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 다 알잖아요. 2023년 그 윤석열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농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얼마나 한국이 후두두두 무너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키는 산업이어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산업의 의미로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현실은 너무나 고령화됐고 그러면 이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럼 과감하게 이 부분에 목표 가격 제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쌀은 최소한 20만 원은 돼야지 우리가 농약값도 내고 뭐 애들 등록금도 내고 이러니까 그 20만 원을 맞춰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소비자를 비판한 것 같지만 소비자들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 되게 전 정치권에서 여론을 호도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의외로 농업, 농촌, 농민을 되게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도시민 5천 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조사하잖아요. 농촌, 농업 그 인식조사. 65.7%가 도시에서 번 자기 세금을 내서라도 지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지금 우리의 위기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국민 여러분, 쌀이 보관비도 많이 들고 많이 안 드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아주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금을 써서라도 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지지율 확 치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인 국민의 정서니까. 그래서 절망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설득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 그럼 우리가 좀 지혜롭게 방법을 만들어 가자. 그게 뭐 직불금의 형태든 국가 책임 농정제든 그래서 그 감정부터 좀 서로 정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사실은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정쟁화되면서 네. 쟁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다라고 보시는. 그리고 네.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마치 민주당이 무슨 언제 막 농민을 수호한 정권처럼 언제부터 저는 그게 그랬다고.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다고. 결국 정쟁화되고 농민들은 농민대로 챙길 또 어려워진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네요. 아니던데요. 제가 그거 설문조사 봤더니 우리 시민들은 농촌 되게 귀하게 여기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매체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기회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좀 예전에 한번 또 언제서도 얘기하시고 책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약간 이게 글로벌 경제로 네. 편입되면서 그냥 없으면 우리는 부족하면 수입하면 돼. 막 계란이 풍기현상이야 그럼 계란 수입하면 되지. 뭐가 부족해 뭐 수입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게 예전에는 여기가 없으면 이제 절대적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너무 쉽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공산품처럼 그냥 더 가격 싼 걸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은재 선생님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하면 이미 네. 왔잖아요. 뭐 기후 위기는 뭐 이제 상수이고 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익적인 요소가 되게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네. 그래도 쌀이 아무리 안 먹는다 해도 쌀은 하나 확실히 확보해 놨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안정감 이거는 딱 계산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미리 주식이었다라면은 지난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불안했고 그 불안의 요소는 바로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 코스피 지수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쌀과 계란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안심, 안도 아주 큰 자산이죠. 근데 지금 계란은 많이 흔들렸고요. 그런 자산을 사실 든든하게 잘 지켜 나가는 게 네. 뭐 정치적인 쟁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주 기본적인 삶의 안전망이 네, 된다는. 네. 그렇죠. 없는 것도 다시 되살릴 판인데 있는 것마저도 놓칠 필요는 없죠. 네. 근데 왜 자꾸 그럴까요? 돈이 안 되니까. 네.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5년짜리 정권은 지금 자기의 정치적인 뭐랄까요 명분만 쌓으면 되죠. 5년 뒤 혹은 10년 뒤를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우리 MZ 세대들이 두 분 계셔서 그렇지만 의외로 또 관심 많더라고요. 농업에. 작년에 농활 팀을 모집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대학생들이. 성균관대가 뭐 12팀 모집한다고 했는데 200팀이 올려오고. 우와 진짜 많이 왔네요. 막 그런 식인 거야. 막 건국대가 50명만 데려가겠다 했는데 200명이 몰려오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물어보고 그 후속 연구를 보니까 MZ 세대들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게 기후 위기고 그런 기후 위기면 식량이 문제가 벌어지겠네. 그럼 식량이 생산되는 농촌은 어떤 모습이지? 이걸 궁금해 하더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거는 잘 서로 얘기해. 우리가 뭘 관심 있겠어. 뭐 시골 할머니 댁도 한번 안 가봤을 텐데 이게 아니라 뭔가 괜찮은 프로그램이나 괜찮은 캠페인이 이렇게 같이 맞물린다라면 훨씬 더 가능성 있다라고 저는 뭐 긍정적으로도 한마디 해야지 오늘 방송이 잘 마무리될 것 같아서. 역시 방송인이라서 또 이제 끝나야 될 시점을 이미 계산하고 너무 슬픈 계시네요.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끝나야 시점을 계산하고 계시는.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어쨌든 제가 선생님 패친이지 않습니까? 네. 네, 항상 페북에 남양주 지역 분식 통신을 연재를 하고 계신데 약간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 같습니다. 지역 분식. 네. 네, 지역 분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맛이 지옥 같대요. 우리 애들이 엄마 음식은 지옥 같다고. 사진을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거죠. 뭐 하는 저도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게 주부로서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밥하는 일이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옥천에 와서 그 안부 바로 물었죠. 그 1,000원짜리 김밥집 살아남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게 김밥이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맞아요. 그렇겠다. 시간도 부족하고 뭐 이럴 때 그리고 돈도 부족하고 이럴 때 김밥이 가장 만만하기도 하고 충만한 한 끼인데 어느 날 김밥을 한 줄 사 먹고 있는데 하필은 이게 김밥 천국이라는 이건 그냥 얘기해도 돼요. 특정 상표가 아니어서 김밥 천국이라는 데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천국 같을까? 오히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왜 하필이면 김밥 천국일까? 거기서 오는
모순도 좀 드러내고 싶었고요. 그리고 맨날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이거를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 애들한테 이러거든. 나중에 효도 소송을 벌이겠다. 이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밥도 해줬는데 니네들이 나중에 나를 괄시하면 엄마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증거 수집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거예요. 밥하는 저의 본령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농촌사회학자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쌀과 마늘과 김치 많이 얻거든요. 그거 잘 먹고 있다라고 농민들께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다층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저도 어쨌든 계속 보면은 이제 진짜 보면 진짜 전국을 다니시고 정말 바쁘시고 또 갖고 싶으면 또 어디 간 지역의 식당 한 곳을 네. 또 보여주시면서 백반집 발굴이 또 저의 네. 그 뭐죠? 부캐. 그래서 백반집 발굴. 그 저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그것도 혹시 뭐 책 같은 거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출판사들에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죠. 예. 나의 아름다운 백반집. 제가 여기 따로 타이틀 붙여서 원칙이 있어요. 그 백반집은 한 오후 2시쯤 가도 잘 왔다라고 환대해 주는 집. 그리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가서 안주 하나 못 시키고 드시더라도 쓱 김치라도 한 접시 내주시는 그런 업주분들. 그럼 그때부터는 맛은 물리적인 맛은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랑과 삶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집을 주로 발굴해서 숨은 맛집이 아니라 숨은 집들. 그러게요. 정말 숨은 밥집, 숨은 그러니까요. 좋은 밥집. 제가 술 많이 먹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네. 백반 그건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5-6천 원인데 10,000원 단가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제가 맞아. 맥주라도 한 병 이렇게 항상 보면 단가를 맞추기 사먹는다라는. 위해서라는 명분을 다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경제 순환을 위해서 네. 제가 계속 길어지시는 먹는 거다라고 거는, 네. 저는 강력히 항변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이 말씀하실 때면 이미 정원재 쌤 정말 따뜻한 분이시구나라고 느끼고 계실 거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재 쌤은 술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럼요. 드시고 있는 단가를 맞추는 단가를 중이다. 맞추기 위해서 10,000원 최소한 객단가 10,000원을 맞추기 위한 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10,000원 이상은 먹어준다. 그럼요. 약간 이런 와우.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정은재 쌤에게 제가 이제 2번의 시간을 했고 이제 언제 다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은재 쌤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실개천이 옥천에 하면 실개천 생각이 나는데 실개천, 네. 포도의 계절에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옥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지역이에요. 진짜요? 와. 사람들이 아름답잖아요. 네. 옥천 라디오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애청자로 감사합니다. 낳겠습니다. 저희 와.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가 윤현상님의 밥 한 끼 해요. 밥 한 끼 해요. 네. 저희가 막 아까 검색했었죠. 네. 책 제목과 잘 맞을 노래를 검색했을 때 딱 나온 노래입니다. 네, 우리는 두 끼 해요. 저희는 계속 이제 끝나고 끼를 가죠. 먹으러. 네. 단가 맞추러 가봐야죠. 네, 저희는 단가를 맞추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나도 그날만큼은 전부 소화할게요. 브런치 치즈 퐁듀 까르보나라 매일 내가 먹던 거예요. 그대가 좋아할 거리도 미리 알아놨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 계속 노래해줄게. 그러니까
거니까